너 지금 대체 뭐 하는 짓이니? 일본의 부촌 도시 도쿄에 있는 초호화 주택에서 알 수 없는 비명과 화난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제 막 가족 식사가 끝난 행복한 상황으로 보이지만 어째서인지 한 여성을 제외한 모든 가족들은 주방에 있는 여성의 뒷모습을 보며 손가락질을 한 채 혀를 차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러한 가족들을 어처구니 없다는 표정으로 지켜보던 여성은 결국 가족들을 향해 한마디를 던집니다. 여성의 말을 들은 부모와 형제들은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서로의 얼굴을 바라본 채 갑자기 식은땀을 흘리기 시작하는데요. 도대체 이 가족들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의 수도 도쿄에 살고 있는 오구리 유나라고 합니다. 저희 가족은 2명의 딸과 1명의 아들, 그리고 사랑스러운 남편이 있는 요즘 사회에서는 보기 드문 꽤 대가족 구성원인데요. 결혼하기 전 너무 가난해서 자식을 낳는다는 것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저였지만 지금의 남편과 만난 후 주방용품을 판매하는 인터넷 쇼핑몰이 대박이 나게 되면서 지금의 경제적인 여유를 가질 수 있었고, 저와 남편이 그렇게나 꿈에 그리던 자식들이 많은 가정적인 대가족을 꾸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나 평화롭기만 할 것 같던 저희 인생에 꽤 큰 문제가 생기게 되었는데요. 결혼하고 난 직후 2명의 딸과 1명의 아들을 동시에 키우는 것은 초보 엄마, 그리고 남편인 저희 부부에게는 너무나 힘든 일이었습니다. 물론 돈을 주고 직원들을 고용해 저희 부부가 일을 하는 동안 잠시 아이들을 봐달라는 고용을 할 수도 있었으나 자식들은 부모의 손으로 키워야 한다는 저의 신념 아래 저와 남편은 단 한 번도 아이들의 곁을 떠난 적이 없는데요. 사업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고 난 후 저와 남편은 교대로 사무실에서 근무하며 아이들을 돌보게 되었고, 어느 정도 저희 부부가 계획한 대로 아이들은 올바른 경제관념도 가지고 교육도 받으면서 점차 자신들의 꿈을 향해 자라나는 아이들이 되었습니다. 물론 딱 1명만 빼놓고 말이죠. 저희 마지막 막내딸이었던 사키는 어렸을 때부터 저와 남편의 말은 완전히 무시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던 고집이 센 딸이었습니다. 집안에 돈이 많다고 모든 것을 다 퍼주거나 목적성 없이 키운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던 저와 남편이었지만 어째서인지 사키는 시간이 지날수록 다른 형제들과는 전혀 다른 말도 안 듣고 말썽을 많이 부리는 아이로 변해가게 되었어요. 매일 저와 남편에게 거액의 용돈을 달라고 고집을 부리는 것도 모자라 기초학교에 입학한 이제 막 8살의 나이에도 집에 들어오지 않는 시간이 더 길어지게 되었을 정도였기 때문에 저와 남편은 사키 때문에 너무나 고생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사키는 하나의 일에 집중을 전혀 하지 못했고 공부라고는 치를 떨던 아이였죠. 그 중에서도 제일 심각한 문제는 바로 자기 주변 정리를 전혀 못하고 씻지조차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사키가 혼자서 쓰고 있던 방은 정말 사람이 생활하는 방이 맞나 싶을 정도로 더러운 것을 뛰어넘어 발 디딜 틈조차 없는 심각한 상태가 매일 유지되었고, 사키는 밖으로 나가지 않으면 일주일이 넘도록 씻지 않는 경우도 많아 저와 남편은 화가 머리끝까지 나는 경우가 많았어요. 일본에 있는 유명한 심리 상담가들과 아동 상담사들에게 도움을 요청해보기도 했지만 사키는 의사들과 상담을 시작하면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저 책상에 엎드려 잠을 자버렸기 때문에 아무런 방법조차 찾을 수 없었죠. 특히 사키는 물을 너무나 싫어했는데 심지어 마시는 물까지 싫어해서 항상 사키와 식사를 할 때에는 물을 식탁 위에 올릴 수도 없는 황당한 문제까지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야말로 저희 부부로서 사키는 골칫거리 그 자체였고 막내딸이기는 하지만 심각한 문제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희 가족이 살고 있던 주택 옆으로 한 한국인 대가족이 이사를 오게 되었어요. 그들 또한 저희 가족처럼 자식들이 많은 대가족 구성원이었기에 저와 남편은 그 한국인 부부와 급속도로 친해질 수 있었죠. 처음 이사를 오게 된 날부터 한국의 전통 음식들이라며 김치와 떡갈비를 비롯한 음식들과 괜찮다면 김치를 이용한 요리를 직접 해주겠다며 상냥한 예의를 보여주던 그 한국인 가족분들은 사키의 문제로
골머리를 앓던 저희 부부에게는 하나의 쉼터이자 여유와 다름없었습니다. 그렇게 저와 남편 그리고 저희 가족은 매일 밤 모든 일이 끝난 뒤 한국인 가족분들과 만나 다 같이 가족 식사를 하며 담소를 나누는 것이 하나의 규칙처럼 되어버렸고 일주일에 5번씩은 가족끼리 저녁을 함께 하게 되었죠. 그 한국인 가족분들에게도 저희 막내딸인 사키와 똑같은 나이의 한국인 소녀가 있었는데 사키는 소연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 한국인 가족분들의 막내딸과는 정상적으로 대화도 하고 재미있게 노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저와 남편은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사키도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과 있으면 정상적인 모습을 보여주는구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사키는 소연이를 만나고 조금씩 무언가 변화되어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키와 저희 가족에게는 하나의 큰 사고가 발생하고 말았는데요. 이제 막 10대 초반의 나이였던 사키가 갑자기 저와 남편에게 자신은 한국에서 살아가고 싶으니 한 개월 뒤에 당장 한국으로 가겠다는 헛소리를 하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처음에는 사키가 갑자기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했으나 한국인 가족분들과의 저녁 식사 시간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 옆집으로 이사를 온 지 1년 정도 밖에 되지 않았던 한국인 가족분들은 한국에서의 사업 때문에 약 10년 정도 한국에 다시 돌아가야 될 것 같다면서 아마 오늘이 저희와의 마지막 저녁 식사라는 말을 건넸기 때문이죠. 한국인 가족분들도 사키의 말을 들었는지 사키가 자신들과 함께 한국으로 가고 싶다는 고집을 부리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을 하더군요. 기초학교조차 제대로 졸업하지 못한 어린 나이의 사키였기에 저와 남편은 머리를 감싸진 채 사키가 대체 왜 이런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인지 절망에 휩싸여 무엇 하나 부족함 없이 키워줬는데 왜 저럴까라는 억울한 눈물까지 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부의 모습을 보던 한국인 부부분들은 사키가 어느 정도 정신과 육체에 다른 또래 아이들과는 조금 부족한 증상이 있는 것을 자신들도 인지하고 있다면서 자신들을 믿기는 힘들겠지만 저희 부부의 허락만 있다면 한국에서 사키와 같은 집에서 지내며 아이의 행동을 조금 고쳐보겠다는 놀라운 제안을 해주시더군요. 처음에는 도저히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했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한국인 친구 그리고 한국인 가족분들과 지낼 때에는 정상적인 모습을 보여주던 사키의 모습이 떠올랐고 저는 조금 고민하다가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사키가 잘 지내고 있는지 영상통화나 사진을 보내주면 좋겠다는 제안 아래 저는 사키를 그 한국인 가족분들과 함께 한국으로 보내주게 되었습니다. 살면서 단 한 번도 자신이 무언가를 하고 싶다고 말을 해본 적이 없던 사키였기에 저는 그저 사키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을 막고 싶지 않을 뿐이었고 약 1년 동안 지켜본 한국인 부부분들은 제가 지금까지 만난 그 어떤 가족들보다 현명한 가족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선택이었죠. 약 일주일 뒤 자신이 한국으로 가게 되는 것을 알게 된 사키는 엄마 아빠와 떨어져 지낸다는 사실에는 전혀 개의치 않은지 한국으로 떠나기 일주일 전부터 자신의 한국인 친구 지연이와 매일 붙어 다니며 한국에서 무엇을 할지 계획하는 정말 아이 같은 모습을 보여주더군요. 그렇게 저와 남편은 사키를 한국으로 보내주게 되었습니다. 한국인 가족분들 그리고 자신의 한국인 친구와 함께 한국으로 떠난 사키의 빈자리는 저희 가족에게는 문제 하나 다름없던 골칫덩이였지만 막상 집에 없으니 공허한 느낌이 들면서 저는 매일같이 눈물을 흘리게 되었어요. 하지만 한국인 가족분들은 사키와 한국으로 떠나고 난 직후 매일 밤 사키가 자는 사진을 보내주거나 한국어를 공부하는 사키의 모습을 영상으로 보여주면서 사키는 잘 지내고 있으니 아무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따뜻한 말을 매일 밤 건네주었죠. 대학교를 입학할 때까지 한국에서 지내기로 한 사키는 어째서인지 한국의 생활이 잘 맞는지 무려 10년이 넘는 시간을 한국에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사키가 한국으로 떠나고 난 직후 약 1년 동안은 매일 밤 한국인 가족분들에게 사키의 상황에 대해 사진과 영상으로 전달받았으나
1년 정도 신뢰의 시간이 흐르고 난 뒤에는 그저 사키에게 무슨 일이 있을 때에만 사진을 보내달라고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고 한국인 가족분들도 흔쾌히 저의 부탁을 들어주시더군요. 처음에는 막내딸이 없다는 빈자리에 저와 남편은 일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 채 불안한 모습을 보이기 일쑤였지만 사키가 한국으로 떠나고 약 4년째부터는 아무런 걱정 없이 편안한 마음으로 일할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약인 것인지 저와 남편은 사키가 한국에서 10년을 지낼 동안 단 한 번도 찾아가지 않았고 중간중간 사키가 보고 싶던 순간도 있었으나 오직 사키가 한국에서 행복하게 지내기를 바라는 마음에 굳이 찾아가지는 않았죠. 하지만 그렇게나 평화롭던 어느 날 저와 남편이 꽤 규모를 키워오던 주방용품 사업은 약 일주일 만에 전부 주저앉게 되었습니다. 주방용품 사업을 하던 저와 남편의 쇼핑몰은 일본에서 꽤 큰 규모에 속해 안정적인 상황이기는 했지만 하루아침에 발생해버린 경제적 문제 때문에 모든 물류가 정지해버리면서 하루아침에 엄청난 빚더미가 생겨버렸기 때문이죠.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물품을 강제적으로 찾아서 받는다고 해도 한 번에 많이 팔릴 수가 없는 주방용품 쇼핑몰이었기에 상황은 더욱 심각했습니다. 남편과 저는 은행권의 대출을 빌려 가지고 있던 주방용품들이라도 값싼 가격에 판매해 빚을 채워보려고 했지만 상황은 쉽지 않았죠. 약 3개월의 시간 동안 사업을 일으켜보기 위해 고군분투하던 저와 남편은 어쩔 수 없이 10년이 넘도록 진행해오던 주방용품 사업을 완전히 접고 집까지 팔아넘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삶의 목적을 잃어버린 채 수개월을 방황하던 그때 뜬금없이 사키와 함께 한국에서 지내고 있던 한국인 부부분들에게 영상 전화가 오더군요. 너무나 오랜만에 걸려온 전화였기에 슬픈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고 저는 아무런 감정의 동요 없이 전화를 받고 평범한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그런데 한국인 부부분들은 약 일주일 뒤에 사키와 함께 일본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면서 그날 같이 10년 만에 가족 식사를 하자는 놀라운 말을 해주셨어요. 갑작스럽게 막내딸인 사키가 돌아온다는 사실에는 너무나 기뻤지만 전보다 집도 작아져 있고 사업도 망해버린 저와 남편은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게 되었죠. 어쩔 수 없이 급작스럽게 이사를 가게 되었다는 말로 새로운 주소를 알려준 저와 남편은 그날 이후 막내딸인 사키가 돌아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큰 딸과 둘째 아들도 일본에서 지내고 있기는 했지만 이미 집을 나가서 자신들끼리 독립을 한 지 오래된 시간이었기에 저는 자식들이 너무나 그립더군요. 그렇게 약 일주일 뒤 사키는 전과는 아주 달라진 어엿하고 당당한 멋진 여성의 모습을 하고 저와 남편이 앞에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10년 전에는 그저 말도 안 듣고 어딘가 문제야 갔던 모습의 사키였지만 한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라도 표정도 많이 편안해지고 키도 엄청나게 커 있더군요. 곧바로 저와 사키 그리고 10년 만에 만난 한국인 부부분들은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식사를 하던 중 저와 남편은 막내딸 사키에게 사업이 어렵게 돼서 상황이 좋지는 않지만 다시 살아날 계획을 세워보고 있다면서 씁쓸한 말을 건네게 되었죠. 사키는 꽤 놀라는 표정을 짓기는 했었지만 무언가 생각에 빠진 듯 조용히 밥을 먹더군요. 그런데 모든 식사가 끝나고 과일을 먹으려던 순간 사키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소파에 앉아 편하게 과일을 기다리고 있을 시간이었기에 저는 사키를 찾아다니기 시작했고 주방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는 사키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달그락거리는 소리와 함께 손에 무언가를 착용하고 있던 사키의 모습과 저는 정말 처음 보는 이상한 물건에 너무나 놀라서 사키에게 소리를 지르게 되었고 인기척을 느낀 사키는 빨간색 고무장갑에 거품이 묻은 채로 저를 돌아보더군요. 사키는 자신이 설거지를 하고 있다면서 무슨 문제가 있냐는 평범한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저는 너무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단 한 번도 접시나 식재료들을 거품을 통해서 닦아본 적이 있지도 않았고 그저 주방용 티슈로만 모든 것을 정리해왔기 때문이죠.
하지만 사키는 확실히 거품을 내서 접시들을 흐르는 물에 씻고 있었기에 저는 사키에게 다가가 왜 접시를 망치고 있냐면서 화를 냈고 상황을 살피기 위해 가까이 다가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다가가서 본 접시들은 제가 지금껏 티슈로만 닦던 것보다 더 깨끗해져 있더군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체 이게 뭐니 라면서 저는 화를 내기 시작했지만 사키는 한국에서는 접시들을 흐르는 물에 거품을 내서 씻고 마지막은 자연 건조하는 것이 올바른 씻기의 세척 방법이라며 한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들은 접시도 제대로 씻지 않는 비위생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면서 자신이 한국에서 배워온 설거지에 대해 설명을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사키는 자신이 한국에서 직접 설거지를 하기 위해 고무장갑도 가져왔다면서 빨간색의 장갑을 낀 손을 저에게 들어서 보여주었고 저는 그 순간 하나의 생각이 머리를 스쳐가더군요. 일본에서는 접시에 묻은 음식물들이 잘 떨어지지 않으면 그때 새로 접시를 사거나 그것을 칼로 긁어내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었는데 사키가 아는 한국의 방법처럼 물에 거품을 내서 식기를 씻으면 더는 그럴 일이 없어 보이더군요. 사람의 몸을 씻는 것과 똑같은 이치인데 이렇게나 간단한 걸 왜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에 저는 사키가 가져온 한국의 빨간 고무장갑과 설거지용 세제 그리고 스펀지 같은 것들을 수입해서 일본에 팔아야겠다는 생각에 이르렀습니다. 아무래도 시간이 지나면서 위생적인 관념이 더 올라가게 되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설거지라는 것을 모르는 일본에서는 확실한 사업 아이템으로 보였죠. 저와 남편은 사키에게 한국식 설거지를 하는 순차적인 방법과 필요한 물품들을 적어달라고 했고 곧바로 아주 작은 사업 자금으로 해당 물건들을 한국에서 조금씩 수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의 한 마트에서 팔기 시작했던 한국식 설거지용 세트는 약 한 달 정도가 지나자 일본 주부들 사이에서 엄청난 인기로 내놓는 즉시 전부 팔리기 시작했고 저와 남편은 드디어 방법을 찾은 것만 같았죠. 해외의 신문물을 통해 사업을 시작하는 아주 단순한 방법이었지만 한국인들의 똑똑한 지혜가 더해지니 그러한 방법을 모르던 일본 주부들 사이에서는 한국식 식기, 세척 방법이라며 설거지가 하나의 유행처럼 번져나가게 되었습니다. 빚더미에 묻혀 신용불량자가 되기 직전이던 저와 남편은 기적적으로 살아날 수 있었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존재한다는 사실과 그런 한국에서 10년 동안 한국인들의 생활 방식 그리고 지혜를 배워온 사키에게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들더군요. 그리고 약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지금 저희 가족 전부는 한국인 부부분들과 함께 새롭게 한국에서 정착할 계획을 실행하려고 합니다. 단순 설거지를 통해 한국이라는 나라와 생활 방식에 관심을 가지게 된 저와 남편은 한국이라는 나라를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이렇게 편리하고 깨끗한 나라가 있었다는 것에 놀랄 수밖에 없었고 일본이라는 좁은 우물에서 벗어나 한국에서 또 다른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약 10년 전 고집불통이었던 사키를 한국에 보내지 않았다면 이 모든 것은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기에 저와 남편은 오늘도 한국이라는 나라가 존재하는 것에 감사함을 느끼고 있어요. 여기는 승무원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는 한 항공사의 휴게실. 갑자기 어떤 승무원이 다른 승무원에게 말을 걸자 그 말을 들은 승무원이 보란 듯이 어떤 버튼을 눌러버립니다. 처음 말을 건 승무원은 굉장히 당황하면서 땀을 뻘뻘 흘리기 시작하는데요. 대체 이 휴게실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진 건지 한번 알아보러 가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유럽의 한 항공사에서 일하고 있는 일본 출신 승무원 아키코입니다. 어릴 때부터 비행기를 타고 하늘을 날아다니는 게 꿈이었어요. 그런 제 꿈을 이루려면 정말 힘든 과정을 거쳐야 했어요. 승무원이 되기까지 엄청 까다로운 시험을 통과해야 했죠. 승무원이 되려면 외국어는 기본이고 친절한 서비스 정신의 안전수칙까지 빠짐없이 익혀야만 했거든요. 그 모든 관문을 뚫고 교육생이 되었을 때 저는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하늘 위 멋진 경치를 감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승객분들께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 그 이상으로 보람찬 일이란 걸 말이에요. 긴 시간 교육을 받고 저는 드디어 정식 승무원이 되었어요.
정말 꿈만 같았죠. 그날의 벅찬 감동은 아직도 잊히지가 않아요. 제가 동경하던 하늘 위에서 당당히 일할 수 있게 되다니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처음 탑승했던 비행기 안에서의 순간순간들이 어제 일처럼 또렷하게 떠오르네요. 모든 게 경이롭고 가슴 설레는 경험들의 연속이었죠. 전 세계 곳곳에서 오신 다채로운 승객분들과 만나 뵙고 이야기 나누는 게 정말 매력적이더라고요. 서로의 문화가 달라서 낯설 법도 한데 오히려 그 차이를 즐기면서 소통하는 묘미가 있었달까요? 그 중에서도 동료들과 함께 열심히 일했던 시간들이 특별히 기억에 남아요. 처음엔 어색했던 사이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일도 생활도 함께하는 끈끈한 유대감이 생겼거든요. 우리의 팀워크로 안전하고 쾌적한 비행을 만들어 나갈 때마다 정말 뿌듯했어요. 함께 웃고 울며 지냈던 그때의 추억들은 저에겐 평생 잊지 못할 보물 같았죠. 그렇게 즐겁게 일하던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한 낌새가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선배나 동료들의 태도가 미묘하게 달라진 거죠. 아무리 지켜봐도 뭔가 저만 따돌림 당하는 것 같은 느낌이 지울 수가 없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기분 탓이려니 했는데 자꾸 반복되는 일들을 겪다 보니 동료와 선배들이 저를 싫어한다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어요. 저도 실수하면서 혼날 때가 있었죠. 커피를 쏟는다거나 짐을 잘못 싣는 바람에 꾸중을 듣기도 했어요. 근데 이상하게 똑같은 실수라도 제가 하면 유독 심하게 혼이 나는 거예요. 옆에서 선배의 잔소리를 듣는데 마치 용서 못할 큰 죄를 지었다는 듯이 대하는 거 있죠. 다른 애들이 실수해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더니 저한테만 그러니까 너무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심지어 어떤 선배는 막말로 너는 승무원 자격 없으니까 당장 짐 싸서 나가라 라면서 욕을 퍼붓기까지 했어요. 순간 머리가 띵하면서 얼굴이 화끈거리더라고요. 그때의 모멸감이란 아직도 잊히지가 않네요. 비행이 끝나고 휴게실에 가면 눈에 띄게 분위기가 달라지는 걸 느꼈어요. 다들 즐겁게 떠들다가도 제가 들어오게 되면 갑자기 조용해지는 게 한두 번이 아니었죠. 동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자신들끼리 쑥덕쑥덕 제 험담을 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소외감에 괴로워하면서도 그 자리를 피할 수가 없으니 얼마나 속상했던지 몰라요. 더 견딜 수 없었던 건 외모 비하 발언이었어요. 너는 살 좀 빼야겠다. 눈이 왜 그렇게 커와 같은 못된 지적을 심심찮게 들어야만 했죠. 나름 꾸준히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외모 비하 발언을 매일같이 듣자니 자존감이 바닥까지 점점 떨어지더라고요. 결국 어느 날은 돼지처럼 뚱뚱해서 승객들이 불편해한다는 모욕까지 당하고 나서 화장실에 틀어박혀 한참을 울었던 기억이 나요. 제 풍만한 몸매가 정말 원망스러웠어요. 그렇게 펑펑 운 탓에 눈이 퉁퉁 부었는데도 꾹 참고 웃는 얼굴로 승객분들을 모셔야 했으니 이해되시겠죠? 그때만큼 괴로울 때가 없었죠. 정말 힘들었지만 저는 이 악물고 악착같이 버텼어요. 누구보다 간절히 꿈꿔왔던 일이니까요. 승객분들께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마음 하나로 이를 악물고 견뎌냈죠. 그래도 가혹한 시선과 악의의 참말들은 점점 더 모질어져서 이젠 이 상황을 어떻게든 벗어나고 싶다는 절박함밖에 남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당장은 방법이 없었어요. 그저 매일 아파하고 상처받은 채로 하루하루를 견뎌내야 했죠. 그때 저는 동료들의 괴롭힘에 시달리느라 정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업무에 집중하기도 힘들 정도로 마음이 무거웠죠. 그런데 어느 날 회사 공지사항을 보니까 깜짝 놀랄 소식이 있더라고요. 우리 항공사에서 한국 직항 노선을 신설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 때문에 새로운 팀도 꾸린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반신반의했어요. 익숙한 팀에서 낯선 팀으로 간다는 게 마냥 내키지는 않았거든요. 하지만 새로운 분위기에서 새 출발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혹시 이번 기회에 그동안의 왕따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 말이에요. 그런 희망 반 우려 반의 심정으로 대기 발령 명단을 살펴봤죠. 결과는 제 예상대로였어요.
제 이름이 항공노선 승무원 명단에 당당히 올라와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내심 긴장되면서도 새로운 환경에 대한 설렘이 피어올랐어요. 익숙한 팀에서 이탈하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괴롭힘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으리란 희망이 생겼달까요? 그렇게 마음을 다잡고 새 팀에 합류했죠. 처음에는 팀원들의 생소한 얼굴에 어색함을 느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를 알아가게 되면 분위기가 나아질 거라 기대했죠. 하지만 새로운 환경에서 왕따의 악몽에서 벗어날 수 있으리라 기대했던 제 희망은 산산이 부서지고 말았어요. 알고 보니 한국 직항노선팀에도 저를 괴롭히던 동료와 선배들의 인맥이 좌르르 깔려 있었던 거예요. 분명 낯선 얼굴들인데 이상하게 저만 쳐다보며 수근거리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도 새 팀의 희망이 아주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 중에는 지윤이라는 친구가 있었거든요. 걔는 제가 전에 있던 팀 사람들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 보였어요. 낯선 팀에 적응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정말 고마웠죠. 옆자리에 앉아서 항상 제게 따뜻한 미소를 보내주곤 했답니다. 하지만 지윤이와는 상관없이 시간이 흐를수록 예전의 괴롭힘이 재현되는 걸 느꼈어요. 여전히 저만 혼내고 저만 무시하고 정말 지긋지긋한 패턴이 반복되더라고요. 심지어 그 정도가 갈수록 심해지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얼마 전에는 해외 일정이 잡혀서 현지 호텔에서 묵게 됐는데 하필 같이 방을 쓰게 된 사람이 저를 괴롭히는 동료였어요. 침대 배정부터 시작해서 사사건건 시비를 걸더니 급기야 제가 누워있던 침대에서 나가라는 거예요. 분명 합의해서 정한 건데 갑자기 마음이 바뀌었다면서 저보고 당장 꺼지라고 하더라고요. 너는 말한 지가 몇 분이나 지났다고 벌써 까먹는 거냐. 머리가 나쁜 거냐라며 억지를 부리는데 진절머리가 났어요. 이불 위에 웅크리고 앉아서 오열하고 싶은 걸 겨우 참았어요. 벌떡 일어나서 화장실로 뛰어들어가 한참을 펑펑 울었죠. 거울 속에 비친 제 얼굴이 너무 초라해 보였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한없이 작아지는 기분이었답니다. 동료들의 괴롭힘은 시간이 지날수록 교묘해져 갔어요. 처음에는 뒤에서 수근거리는 소리에 그쳤는데 나중에는 대놓고 면전에서 모욕을 주더라고요. 매번 그런 일을 겪을 때마다 숨이 턱 막히고 머리가 핑핑 도는 느낌이었어요. 회사에 출근하는 게 너무 두려워졌죠. 한국행 비행기에는 아직 오르기도 전인데 벌써부터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랄까요? 언제 또 무슨 일을 당할지 몰라 늘 불안하고 초조했답니다. 그렇게 시달리다 보니 제 자신이 한없이 초라해지고 보잘것없어 보였어요. 전에는 당당하고 씩씩했던 제가 어디로 간 건지 눈에 띄게 움츠려 들고 자신감을 잃어갔죠. 소심하고 나약해 보여서 스스로가 실망스럽더라고요. 그렇게 우울한 나날을 보내고 있을 때 저에겐 한 줄기 희망 같은 존재가 있었어요. 바로 지윤이었죠. 지윤이는 다른 동료들과 달리 전혀 왕따에 동참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괴롭힘을 당하는 저를 옆에서 묵묵히 지켜봐주고 힘든 날엔 다정하게 위로해주곤 했죠. 승무원들이 제 외모를 비하하거나 업무 능력을 폄하할 때마다 지윤이가 대신 목소리를 내주는 거예요. 왜 아키코 씨 외모 가지고 그러세요? 승무원은 기본적으로 서비스 마인드만 갖추고 안전수칙만 잘 지키면 되는 거지 외모는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아키코 씨 외모 어디가 어때서 비난하는 건데요? 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면 제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곤 했죠. 괴롭힘에 동조하지 않고 제 편이 되어준다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지윤이 덕분에 저는 완전히 무너지지 않고 버틸 수 있었어요. 휴게실에서 외톨이로 앉아 있어도 지윤이가 제 옆자리에 앉아서 따뜻하게 말을 걸어주니까요. 같이 식사하러 가자고 할 때도 있고 힘들어 보일 땐 속 깊은 얘기도 들어주면서 공감해 주더라고요. 그 모든 게 제겐 너무 소중하고 감사한 시간들이었어요. 지윤이라는 동료가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저는 위안을 얻고 힘을 낼 수 있었답니다. 그렇게 지윤이의 도움으로 하루하루 버텨내던 어느 날 일이 있었어요. 저를 괴롭히던 선배가 또다시 트집을 잡으려고 달려들었죠. 근데 평소와 다르게 지윤이가 그 선배 앞을 가로막더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왜 아키코 씨한테만 그러세요? 다른 승무원들 실수할 땐 그렇게 눈 감아주면서 너무한 거 아니에요 하고 대놓고 따졌어요. 순간 휴게실이 조용해지더니 선배는 얼굴이 빨개진 채로 할 말을 잃었죠. 그 뒤로 그 선배는 한동안 저를 쉽게 건드리지 못했어요. 지윤이가 저를 감싸주는 모습에 다들 눈치를 보는 느낌이더라고요. 정말 지윤이가 아니었다면 이 험난한 시간을 버텨낼 수 있었을까 싶다니까요. 시간이 흘러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첫 한국행 비행이 시작되었어요. 처음 한국으로 출장을 간다는 사실에 설레면서도 또 저를 따돌리는 승무원들 때문에 어떤 힘든 일이 생기게 될지 내심 걱정도 되더라고요. 그래도 낯선 곳에서의 업무라는 설렘이 더 컸어요. 비행기에서 내려 한국 공항에 첫 발을 내디뎠을 때 그 느낌이 아직도 생생해요. 우선 한국 공항의 규모와 첨단 시설에 압도되었죠. 일본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현대적인 느낌이었거든요. 그리고 한국에 도착한 뒤 스케줄 때문에 며칠 머물게 되었는데 그게 또 저에겐 큰 기회가 되었어요. 숙소에서 짐을 풀고 쉬고 있는데 지윤이가 불쑥 제 방문을 두드리더니 같이 서울 구경을 가보자고 하는 거예요. 서울이 처음인 저로서는 망설일 이유가 없었죠. 게다가 지윤이 같은 든든한 가이드가 있으니 더할 나위 없이 좋았어요. 그렇게 지윤이와 함께 서울 나들이를 가기로 했어요. 지윤이가 우선 지하철을 타고 광장시장에 가보자고 제안하더라고요. 서울의 도심을 관통하는 대중교통이 궁금하기도 했고 광장시장이 먹거리 천국이라고 해서 기대가 되기도 했죠. 막상 지하철에 올라타고 보니까 정말 놀라웠어요. 일단 차체가 엄청나게 길더라고요. 일본 지하철의 2배쯤 되는 길이었을 거예요. 그러면서도 엄청 깨끗하고 쾌적한 데다 냉방이 빵빵해서 더위 걱정은 없었죠. 게다가 안에 노약자석이라는 자리가 따로 있는데 자리에 앉은 어르신들 외에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앉지 않는 거예요. 노인 공경 정신이 남달라 보였죠. 일본에선 좀처럼 볼 수 없는 광경이라 신기하기도 하고 한편으론 되게 감동적이더라고요. 특히 안내 방송도 인상 깊었어요. 다음 정거장마다 알려주는 건 기본이고 문 열리는 쪽까지 정확히 알려주니 처음 와본 사람도 전혀 헷갈릴 일이 없겠더라고요. 요금도 어마어마하게 싼 데다가 노선도에서 보니까 어디든 한 번에 갈 수 있게 쭉 연결되어 있었어요. 서울 시민이 되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 정도였다니까요. 지윤이와 함께 신나게 지하철 여행을 마치고 우리는 광장시장에 도착했어요. 시장 안에 들어서자마자 온갖 먹거리 냄새가 풍겨왔죠. 호떡부터 만두와 분식, 그리고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음식들까지 생각한 것보다 많은 음식들이 있더라고요. 음식들을 계속 보다 보니 안 그래도 출출했던 배가 금세 꼬르륵거리기 시작했답니다. 먹거리 천국이 따로 없더라고요. 이 거리를 걷는 것만으로도 배가 부른 느낌이 들 정도였어요. 그런데 그 많은 음식들 중에서도 제 눈길을 확 사로잡은 게 있었으니 그게 바로 산낙지였죠. 유튜브에서도 많이 봤던 음식이라 지윤이한테 꼭 먹어보고 싶다고 졸랐더니 흔쾌히 좋다고 하더라고요. 가게 앞에 도착했을 때 실제로 처음 본 산낙지의 모습에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하얀 접시 위에 통통한 낙지가 잘려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살아 꿈틀거리며 올려져 있었거든요. 마치 우주에서 온 외계 생명체 같다는 생각까지 들었다니까요. 산낙지는 도대체 어떤 맛일지 상상도 안 갔답니다. 용기를 내어 젓가락으로 집어보니 탱탱한 식감이 젓가락 끝으로 만져지는 게 신기했어요. 지윤이가 알려준 대로 기름장에 살짝 찍어서 입에 넣자마자 제 눈이 휘둥그레졌죠. 낙지가 입안에서 사르르 미끄러지는 느낌과 함께 오독오독 씹히는 식감이 정말 특이했어요. 처음에는 좀 질긴 느낌에 적응이 안 됐는데 씹을수록 은은하게 올라오는 고소한 맛에 푹 빠지고 말았죠. 참기름과 소금이 합쳐진 소스와 환상의 조화를 이루니 너무 맛있어서 계속 손이 가더라고요. 어느새 접시가 싹 비워져 있는 거 있죠. 산낙지에 홀딱 반해버린 저는 거침없이 한 접시를 더 비웠어요. 하지만 산낙지만으로는 배가 모두 채워지지 않더라고요. 제가 지윤이한테 배가 고프다고 징징거리자
지윤이는 선지의 장국을 먹으러 가자고 했죠. 식당에 가서 바로 주문을 하고 선지 해장국이 나왔는데 또 한 번 충격을 받았답니다. 뭘 보고 기겁을 했냐고요. 바로 국물에 둥둥 떠다니는 검붉은 세 개의 덩어리들 때문이었어요. 동글동글한 모양새가 마치 초콜릿 같아 보이는데 도대체 정체가 뭔지 알 수가 없더라고요. 호기심에 숟가락으로 한 입 떠 먹어보니 처음 먹어보는 식감에 저도 모르게 처음에는 당황했답니다. 젤리처럼 말랑말랑하면서도 퍽퍽한 게 도무지 상상이 안 갔어요. 근데 입에서 우물거리는 걸 씹다 보니까 점점 고소한 맛이 올라오는 거예요. 게다가 얼큰하고 칼칼한 국물 맛은 또 얼마나 뜨끈한지 몰라요. 국물을 먹을 때마다 제 속에 국물이 어디로 흘러들어가는지 다 느껴지더라고요. 한국에서는 이 맛을 두고 시원하다고 표현한다는데 정말 딱 들어맞는 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때 지훈이가 이런 국물 요리에는 소주 한 잔이 딱이라면서 어울리는 조합이니 꼭 도전해보라고 귀띔해 주는 거예요. 한국까지 왔는데 한국의 술을 또 안 마셔볼 수 없었죠. 소주잔을 기울이며 우린 그동안 못다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어쩐지 서로에 대해 더 알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죠. 분위기가 무르익어갈 때쯤 저는 스스로도 놀랄 만큼 입을 열고 있었어요. 평소엔 꺼내기 어려웠던 왕따 당했던 경험들을 술김에 주저리 털어놓고 있더라고요. 어느새부턴가 갑자기 돌변하던 동료들의 모습부터 이때까지 괴로웠던 일들이 폭풍처럼 쏟아져 나왔죠.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억눌렸던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걸 느꼈어요. 그 모든 이야기를 지훈이는 묵묵히 들어주었어요. 때로는 분노에 찬 눈빛을 보내면서도 따뜻한 위로를 건네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눈물을 터뜨렸던 것 같아요. 그동안 쌓아뒀던 응어리를 싹 비워내는 듯한 기분이었죠. 지훈이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공감해주는 게 저한테는 큰 위로가 되더라고요. 제 얘기가 끝나자마자 지훈이는 자신의 이야기를 해줬는데 저는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알고 보니 지훈이도 예전에 중국 항공사에서 일할 때 왕따를 당했다더라고요. 진급 시험 때문에 선배가 외국어 책 번역을 지훈이에게 전부 시켰다는 거 아니겠어요. 지훈이는 번역을 절대 할 수 없다고 했고 그것 때문에 선배 눈밖에 나서 인사평가에서 점수를 일부러 깎였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지훈이는 거기서 당하지만 않고 바로 팀장한테 가서 당한 일을 말했대요. 그렇게 그 선배가 결국 정직 처분을 받았다는 거예요. 덕분에 지훈이는 왕따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제 얘기를 들어주고 자기 경험까지 나눠준 지훈이가 너무 고마웠어요. 그렇게 서로 위로해주고 나니까 마음이 한결 편해지는 걸 느꼈죠. 지훈이는 앞으로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자기한테 기대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듬직한 친구를 얻은 기분이었죠. 그 뒤로도 왕따는 좀처럼 사라지지 않았지만 지훈이 말을 듣고 난 후로는 좀 달라졌어요. 이제는 개의치 않기로 했거든요. 오히려 당당하게 할 말은 하자는 마음가짐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러다가 문득 지훈이가 왕따를 극복했던 방법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녹음기를 들고 다니면서 언어폭력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죠. 주변에서 대놓고 저를 괴롭힐 때마다 계속 녹음해뒀어요. 그렇게 증거를 모으고 있던 어느 날 제 왕따의 주범이었던 선배가 또 저한테 트집을 잡더라고요. 지겹게 외모 지적을 하는데 이때다 싶어서 모아둔 녹음 파일을 딱 들려줬죠. 그러면서 한 번만 더 그러시면 팀장님께 가져갈 거예요 라고 엄포를 놨어요. 선배는 깜짝 놀랐는지 그 뒤로는 입도 뻥끗 못하는 거 있죠. 놀랍게도 진짜 그 이후로는 아무도 저를 건드리지 않았어요. 속이 다 후련하더라고요. 그렇게 녹음 파일로 선배를 꼼짝 못하게 하고 나서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저를 괴롭히던 몇몇 승무원들이 와서는 미안하다고 사과하면서 사실은 다른 사람들이 왕따를 하길래 그냥 따라했다는 거예요. 아니 자기들은 잘못이 없다는 듯이 남 탓을 하는데 정말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저는 거기서 봐주고만 있지 않고 마찬가지로 한 번만 더 저한테 불쾌한 언행이나 행동을 하면 똑같이 상부에 보고드린다고 말을 했죠.
그 뒤로는 저를 건들기는커녕 제 주변으로 다니지도 않더라고요. 저는 이 일이 있은 뒤로는 한국 항공사에 도전하고 싶은 마음이 커졌어요. 아무래도 지훈이의 영향이 컸었죠. 지훈이 같이 정이 많은 한국 사람들이랑은 함께 일을 하면 너무 재미있을 것 같았거든요. 한국 항공사에 합격하게 되면 맛있는 걸 많이 먹고 다니고 싶은데 추천해 주실 음식이 있을까요? 그러면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니, 한국인들은 익히지도 않은 날것을 그대로 먹는단 말이야. 여기 한국에 여행을 온 프랑스 여성이 있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한국 시장을 구경하러 왔다가 음식들을 보더니 기겁하는 표정을 짓는데요. 과연 이 여성이 어떤 장면을 보고 이런 반응을 보이게 된 건지 한번 알아보러 가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파리에 살고 있는 미르라고 합니다. 얼마 전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한국으로 여행을 하러 가게 되었는데요. 이때 한국인 친구와 함께 잊지 못할 경험을 하게 돼서 이렇게 메일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국이라는 나라를 처음 알게 된 계기는 한식 때문이었어요. 한국 음식들이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기 시작하면서 제가 살고 있는 프랑스에도 한국 음식점들이 꽤나 많이 생겨나게 되었거든요. 처음 생겼을 때 사실 저는 시큰둥한 편이었어요. 저는 아시아 음식을 즐겨 먹는 편인데도 일식과 중식은 평소에도 많이 먹어서 익숙했지만 한식은 굉장히 낯설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제 친구가 파리에 새로 생긴 식당 중에 정말 맛있는 식당을 알게 되었다면서 저를 이조 식당이라는 한식당에 데려가는 거 아니겠어요? 처음에 저는 일식이나 중식도 아니고 굳이 한식을 뭐 하러 먹으러 가냐면서 거절했지만 친구가 하도 맛있다고 한 번만 먹어보자고 하길래 하는 수 없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한식을 먹어보기로 했죠. 실제로 가보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메뉴가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할지 고민이 되었던 저는 인터넷에 한식을 검색해봤죠. 그랬더니 대표적인 음식이 불고기와 김치찌개라고 나오길래 저와 친구는 불고기와 김치찌개를 시켰어요. 근데 다른 식당에서는 볼 수 없었던 한 식당만의 특이했던 점이 하나 있었어요. 분명히 제가 주문한 음식은 2가지뿐이었는데 그 외에 나오는 다른 음식들이 훨씬 더 많은 거 있죠. 게다가 셀프바라는 곳에서 추가로 나오는 이 음식들을 먹고 싶은 만큼 퍼갈 수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알고 보니 이건 한국어로 밑반찬이라고 불리고 있고 한국에 있는 식당에서는 음식을 먹으면 보통 반찬들이 3, 4개 이상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놀라웠죠. 보통 프랑스에 있는 식당에 가면 주문한 메뉴만 나오기 마련이거든요. 한 15분 정도 기다리니까 불고기라는 메뉴가 먼저 나오길래 불고기를 먼저 먹어봤어요. 고기 자체도 연하고 양념도 달달하니 정말 맛있어서 놀라고 말았답니다. 한 식당을 추천했던 친구가 제게 밥이랑 같이 불고기를 비벼 먹으면 더 맛있다고 추천하길래 친구 말대로 비벼 먹어봤는데 식감이 정말 촉촉하고 부드럽다 보니 밥이 술술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밥 한 그릇을 더 시켜서 먹었죠. 한식이 맛있을 줄 몰랐는데 이제라도 알아서 너무나 다행인 거 있죠. 최근에 먹었던 음식들 중 가장 맛있었고 이렇게까지 음식을 많이 먹은 것도 처음이었어요. 정신없이 불고기를 먹고 있다 보니 주문했던 김치찌개라는 음식도 나왔는데 고기랑 두부가 엄청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양이 얼마나 많은지 숟가락으로 아무리 떠먹어도 양이 줄지 않는 거 있죠. 양만 많은 게 아니라 굉장히 입맛을 돋구는 맛이더라고요. 기본적으로 국물 자체가 매운 편이었지만 새콤하면서도 따끈해서 속이 화해지는 느낌이 드는 게 굉장히 특이했죠. 이때부터 저는 한식에 빠지게 되었고 그때 갔던 그 한식당에 다시 가서 가게에 있는 메뉴를 하나씩 다 골라 먹어봤답니다. 그렇게 한식을 통해서 한국에 관심을 가지게 된 저는 한국인 친구를 사귀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침 언어 교환을 하면서 외국인 친구를 사귈 수 있는 앱이 있길래 그 앱을 통해 처음으로 한국인 친구 혜린이를 만나게 되었어요. 아무래도 프랑스와 한국 간의 시차가 몇 시간이나 있어서 같은 프랑스에 있는 친구만큼 바로바로 연락을 주고받을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저희 둘은 꽤나 성격이 잘 맞았고
그 덕분에 거의 반년 동안 꾸준하게 연락을 했답니다. 특히 둘 다 직장인이라는 공통점이 있어서 더 말이 잘 통했던 것 같아요. 다른 나라에 살고 있지만 각자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있었던 속상한 일이나 기쁜 일들을 서로에게 공유하면서 친밀감을 많이 쌓게 되었죠. 그러다가 휴가철이 되었고 해외여행을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침 나중에 시간 되면 한국으로 꼭 놀러오라고 했던 제 친구 혜린이가 떠올랐고 꽤 오랫동안 연락해왔지만 여태까지 실제로 만나보지는 못했던 혜린이를 이번 기회에 실제로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던 저는 혜린이에게 연락을 했어요. 제가 한국에 여행하러 가겠다는 이야기를 하자 혜린이는 흔쾌히 한국에 오면 자기가 한국을 구경시켜 줄 테니 얼른 오라면서 굉장히 반기더라고요. 일주일 정도 한국 여행을 할 계획이었는데 혜린이가 자기 집에서 자면 되니 숙박은 걱정하지 말라는 거 아니겠어요. 굉장히 든든했죠. 그렇게 설레는 마음으로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한국으로 가게 되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는데 혜린이가 환영한다는 카드를 들고 있어서 바로 알아볼 수 있었죠. 연락은 꽤 오랫동안 했지만 실제로는 그때 처음으로 만난 거였어요. 한국까지 오기 위해서 10시간이 넘게 비행기를 탔는데 처음 만난 저를 그렇게 환영해준 혜린이 덕분에 정말 큰 힘이 나는 거 있죠. 한국에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렇게 혜린이와 함께 혜린이가 살고 있는 집에 갔는데 도착한 저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아무렇지도 않게 열쇠가 아니라 비밀번호를 입력해서 문을 여는 게 아니겠어요. 이걸 도어락이라고 부르더라고요. 프랑스에는 번호키를 사용하는 집이 없어요. 모든 집이 열쇠를 사용하고 있죠. 프랑스 사람들은 열쇠를 행운의 상징으로 여겨서 굉장히 좋아하다 보니 이런 체계를 바꿀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편한 방식인데 말이죠. 한국에서는 보통 열쇠가 있더라도 한 개 정도 들고 다니거나 그마저도 요즘은 거의 번호키로 바뀌어서 열쇠를 들고 다닐 일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제가 살고 있는 프랑스에서는 집에 한번 들어가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3개의 열쇠가 필요하죠. 집에 한번 들어가는데 왜 열쇠가 3개씩이나 필요하냐고요? 저희 집을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저희 집은 5층짜리 작은 아파트에 있는데 그중 저는 1층에 살고 있어요. 한국에 있는 빌라 같은 구조를 가진 주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근데 건물 입구에 도로에 가장 인접한 문이 있고 여길 우선 열쇠로 열고 들어가야 해요. 그렇게 들어가면 건물 입구에 있는 문을 또 열쇠로 열고 들어가야 하죠. 그 문을 지나면 실내로 들어갈 수 있는 현관문이 나오는데 여기서도 열쇠를 사용해야 해요. 그렇게 실내로 들어가면 집에 들어갈 수 있는 현관문이 나타나고 여기서 역시 열쇠를 사용해야 해요. 그렇게 3번 연속으로 열쇠로 문을 열고 나서야 비로소 집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열쇠를 여러 개 갖고 다니는 것도 정말 불편한데 이 열쇠를 가방에 넣고 다니면 정말 잃어버리기 쉬워요. 제가 살고 있는 프랑스는 소매치기가 워낙 극성이다 보니 열쇠를 도둑 맞기라도 하는 날에는 정말 끔찍하답니다. 제가 워낙 물건을 잘 잃어버리는 편이기도 해서 열쇠도 잃어버리는 바람에 집에 문 열고 들어가기 위해 몇 번이나 열쇠공을 불렀는지 몰라요. 비용이 10,000원 정도 들면 그냥 웃으면서 지나갈 수도 있겠지만 열쇠 한 번 잃어버려서 열쇠공을 부르면 못해도 15만 원 정도는 기본으로 들어가니 돈이 정말 너무 아깝죠. 게다가 한국처럼 도어락이 달려있는 것도 아닌데 밖에서 문을 닫게 되면 자동으로 문이 잠겨버리는 방식이다 보니 열쇠를 들고 나오지 않으면 꼼짝없이 밖에서 고생해야 하죠. 그리고 열쇠를 가방에 넣으면 화장품이나 휴대폰에 스크래치를 엄청 많이 내서 정말 불편한 점이 이만저만이 아니라니까요. 게다가 프랑스는 열쇠를 문을 여는 방식도 어려운 편이에요. 완전히 수동문이다 보니 열쇠를 한번 돌렸을 때 열리는 게 아니고 돌리고 또 돌려야 해요. 그래야 문이 열리죠. 아마 한국인 여러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한국은 비밀번호로 열리는 도어락만 있어도 보안이 튼튼하니까요. 프랑스 가정집에 달려있는 현관문은 사중으로 잠금 장치가 되어 있어서
열쇠 하나를 4번이나 꽂은 다음 돌려서 문을 열어야 한답니다. 방법이 복잡하다 보니 프랑스에 처음으로 여행 와서 에어비앤비 같은 숙소를 예약한 사람들은 처음에 열쇠로 문을 열 줄 몰라 당황하는 사람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사실 프랑스 사람들은 놀랍게도 집을 열 수 있는 열쇠만 3개를 갖고 다니고 있고 실제로는 더 많은 열쇠를 관리하고 있어요. 집안에서 사용되는 열쇠들까지 전부 합치게 되면 거의 10개 가까이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집에 차고가 있는 사람들은 차고를 열거나 가스함, 상수도함, 배전반 창고 같은 것들을 열 때 모두 열쇠를 사용하거든요. 이런 프랑스의 상황을 지켜보던 몇몇 한국 사람들이 프랑스에서 도어락 사업을 하면 잘 될 것 같다고 했다던데 프랑스 사람인 제 생각엔 프랑스 사람들의 열쇠 사랑이 워낙 대단하기 때문에 아마 도어락으로 바꾸기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열쇠를 쓰는 게 정말 불편한데도 프랑스 사람들의 고집이 워낙 세다 보니 아직까지 고쳐지지 못하고 있는 거죠. 불편한 게 있으면 바로바로 고치는 한국인들의 신속함이 정말 부럽답니다. 그렇게 저는 혜린이 집 안으로 들어가는데 방 개수도 정말 많고 방의 크기 자체도 정말 넓은 거 있죠. 인테리어도 흰색과 베이지 톤이 잘 어우러져 있어서 깔끔했고 그 덕분에 안 그래도 넓은 집이 더 넓어 보이는 효과가 있더라고요. 혜린이 집에 있는 화장실에 들어가 본 저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아니 무슨 화장실이 호텔 화장실처럼 넓은 거 아니겠어요? 제가 살고 있는 집은 화장실이 엄청나게 좁거든요. 어느 정도로 좁냐면 변기에 앉으면 샤워부스의 벽이 닿을 정도예요. 굉장히 답답하죠. 게다가 샤워실에 있는 물도 잘 빠지지 않다 보니 굉장히 미끄러워서 위험하죠. 세면대 크기도 엄청 작아서 세수만 하더라도 바닥에 물이 흥건한데 혜린이네 집에 있는 세면대 크기는 물이 넘치는 일이 없을 만큼 크기가 충분하더라고요. 그렇게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나오니 혜린이가 심심하면 저보고 TV를 보고 있으라고 하더라고요. 한국 브랜드의 TV였는데 TV를 켜자 화질이 엄청나게 좋은 거 아니겠어요? 혜린이가 TV로 유튜브를 바로 실행시켜서 노래를 틀어줬는데 스피커가 좋아서 음향도 엄청 빵빵하다 보니 이 정도면 영화관을 굳이 갈 필요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살고 있는 집에 있는 TV는 고화질이 아니다 보니 그냥 TV가 나오는데 의미가 있는 수준인데 정말 비교되더라고요. 한국의 기술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알 수 있었죠. 게다가 집안 곳곳에 수납 공간이 자연스럽게 잘 숨어 있다 보니 짐들을 보이지 않게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겠더라고요. 이런 세심한 인테리어를 보다 보니 정말 놀라웠답니다. 왜 프랑스에서는 집을 이렇게 짓지 않는 건지 이해가 안 될 정도였어요. 사실 처음에 혜린이가 아파트에 산다고 하길래 그렇게 기대하지 않았는데 똑같은 아파트인데도 프랑스에서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랑 너무나 비교가 되었죠.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어떻길래 이렇게 감탄하냐고요. 우선 저희 집은 사방이 벽으로 막혀 있다 보니 집 안에 있으면 굉장히 답답한 편이에요. 발코니랑 연결된 부엌 창문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창문이 집에 있는 유일한 창문이죠. 부엌에만 창문이 달려 있으면 굉장히 불편한 이유가 환기를 시키려고 창문을 열면 음식 냄새가 같이 들어오거든요. 게다가 저희 집이 1층에 있다고 했잖아요. 창문을 열면 하루살이나 날파리 같은 벌레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오는지 몰라요. 창문을 연다고 해서 환기가 잘 되는 것도 아닌데 환풍기도 따로 달려있지 않죠. 집안도 답답한 편인데 창문 밖을 바라봤을 때에도 사방에 있는 건물들 때문에 막혀 있다 보니 해가 잘 들어오지 않아서 굉장히 습해요. 그래서 항상 침대 시트가 눅눅하고 침대에 눕게 되면 젖은 이불 안에 들어가는 느낌이 들어서 얼마나 꿉꿉한지 몰라요. 제가 1층에 살아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하수구 냄새가 구멍마다 올라와서 악취는 또 얼마나 심한지 코로 숨을 쉬기 힘들 때도 있다니까요. 혜린이가 살고 있는 집을 보고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떠올려 보니 정말 한숨만 나오는 수준이었죠. 혹시나 혜린이가 프랑스에 놀러 오게 되면 어떡하지 우리 집과 너무 비교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렇게 놀라움의 연속이었던 혜린이 집에서 푹 쉬고 저희 둘은 광장시장에 가기로 했어요. 왜 광장시장에 가기로 했냐고요? 제가 한국 음식에 빠졌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한국 여행 가면 꼭 먹어야 하는 한국 음식을 검색하다 보니 종로에 있는 광장시장이 세계에서 가장 핫한 관광지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한국인이 광장시장에 놀러와서 어색했다는 농담이 있을 정도로 전 세계에서 몰려오는 관광객이 많은 시장이라길래 이번 여행 때 꼭 광장시장을 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제가 광장시장에 가고 싶다고 하자 혜린이는 거기에서 파는 음식 중에 산낙지와 육회를 먹어보라고 추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음식인지는 잘 몰랐지만 혜린이가 추천을 한 음식이라서 맛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별 의심 없이 혜린이를 따라갔어요. 우선 처음에는 산낙지를 먹어보기로 했죠. 그렇게 산낙지를 처음으로 본 저는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알고 보니 산낙지는 살아있는 낙지를 익히지 않은 채 생으로 먹는 음식인 거 아니겠어요. 참기름이라고 하는 고소한 향이 나는 기름이랑 소금을 섞은 양념에 찍어서 먹는 음식이었죠. 전 산낙지를 보자마자 기겁을 했어요. 왜냐하면 산낙지가 잘게 잘려서 나왔는데도 꿈틀꿈틀거리면서 그릇 밖으로 계속 나가려고 하더라고요. 저런 꿈틀거리는 걸 입안에 넣는다는 건 제가 사는 프랑스에서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그런데 혜린이가 아무렇지 않게 너무나도 맛있게 그 꿈틀거리는 산낙지를 먹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기왕 한국에 왔으니 한 입이라도 먹어보자는 생각으로 큰 용기를 내서 산낙지를 입안에 넣었어요. 그러자 산낙지가 입술에 붙은 채로 도저히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엄청나게 당황했죠. 그 장면을 본 혜린이가 산낙지를 꼭꼭 씹어보라는 말을 하길래 천천히 씹어봤는데 뭔가 톡톡 터지는 식감이 신기하더라고요. 고소한 향이 입에서 느껴지면서 짭짤한 맛이 났는데 은근히 중독되는 맛이었죠. 그렇게 산낙지에 대해 매력을 알게 된 저는 두 번째 음식으로 육회를 먹으러 갔어요. 육회는 그래도 산낙지보다는 거부감이 훨씬 덜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프랑스에 비슷한 음식이 있는데 이 음식이랑 생긴 게 비슷했거든요. 프랑스에서도 익히지 않은 날것의 음식을 먹을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익히지 않은 소고기를 얇게 썰어서 올리브 오일과 레몬즙을 뿌린 다음 소금으로 간을 해서 먹는 음식이 있죠. 꽤나 익숙한 비주얼의 육회를 처음 먹어봤는데 육회는 씹을수록 육즙이 가득하고 고소하더라고요. 계속해서 먹다 보니 살짝 느끼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 같이 나온 배를 육회와 같이 먹으니 시원하고 상큼한 맛 덕분에 입안이 개운해지는 거 있죠. 그렇게 저와 혜린이는 육회 한 접시를 순식간에 비웠답니다. 그 외에도 정말 많은 한식 요리들을 이번 한국 여행에서 먹었는데 왜 한식의 인기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지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맛이었어요. 적다 보니 광장시장에서 먹었던 육회가 생각나서 또 먹으러 가고 싶네요. 한국인 여러분들 제가 한국에 육회 먹으러 가면 반갑게 반겨주실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응원과 격려의 한마디씩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연자분들께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실제 사연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채택되신 분께는 작은 선물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의 사연이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분들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